네, 지난주에 집중호우로 연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인데요. 위축된 부동산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는 공급 대책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어떤 거고 주요 내용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발표의 그 내용은요. 그러니까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아까 원 장관께서도 이제는 얘기했듯이 사실 부동산 공급 대책 이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가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 안정에 이제 초점이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공급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최근 5년간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23년부터 27년까지 270만 원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수도권이 58만 호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112만 호 정도 해서 이게 합쳐져서 이제 270만 호가 되는데 이 수도권의 158만 호 안에는요. 이제 서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50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최근 5년간 지금까지 5년간 공급했던 양의 50%더 상향된 공급량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도심지 안에서 좀 이루어지겠다라는 부분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2만 호를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수요가 많은 곳 한마디로 대도시 지방이 있거든요. 여기에 한 52만 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 물량의 이제는 6대 광역시 쪽에서 이제 대도시 안에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맞춰서 이제 공급이 된다는 거죠. 아까 원윤호 장관이 얘기했듯이 정말로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특징이 보여지고 또 오늘 발표된 주요 내용은 이제 민간이 주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이제는 그 공공이 주도했던 어떤 공급량이나 본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했던 공급 대책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도심지 안에서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도심지 안에서 민간 주도로 이제 개발이 된다는 부분이 아마 큰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도심 공급 확대 부분이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이겠고요.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정 강화, 그다음에 3번째로 공급 시차 단축. 4번째로 주거 사다리 복원, 그다음에 5번째로 주택 품질 제고, 요 큰 5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오늘 발표가 나왔다. 그래서 보면은 주요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이든 지방이든 수요가 많은 도심지에서 민간 주도로 공급한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은 이제 통합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대책도 언급이 됐습니다. 어떤 계획이 좀 나왔습니까? 일단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4번째 주제였는데 주거 사다리 복원에 대한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청년 원가 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청년 원가 주택이 뭐냐면 청년들에게 이제는 싸게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이게 5년 이상 거주 후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한테 되팔 수가 있습니다. 집을. 그런데 시세의 70%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원가 주택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럼 과연 누가 하겠느냐? 왜냐하면 오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이윤에 대해서 70%를 인정해 주고 나머지 30%는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른 만큼의 내가 이윤을 얻은 만큼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의 어떤 100%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뭐 원가 주택도 이번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역세권 첫 집도 마찬가지죠. 예, 역세권에 들어가는 한마디로 이제 수요가 몰려 있는 역세권에 공급을 하는데 이 2가지를 합쳐서 50만 호 공급이라고 이제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연내에 3,000호를 사전 청약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거 봤을 때는 아마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는 민간에서 가장 요구했던 거 현실적인 대책 바로 사람이 살고 싶은 곳 한마디로 이제 직주 근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곳과 직장과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니즈에 좀 맞춰진 공급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오늘 이제 발표가 됐고요. 또 한 가지 내 집 마련 리츠도 이제 가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임대 살면서요 나중에 자유롭게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10년 살다가 임대를 살다가
나중에 내가 이걸 분양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리츠도 이제는 얘기를 했는데 12월 시범 사업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또 관심이 가졌던 게 이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얘기가 과연 포함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가 났는데 포함이 됐죠. 그래서 네네. 물론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발표 안에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했는데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스터 플랜 용역을 추진 중에 현재 있는데 이게 24년 중 이제 수립을 이제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순서는 뭐냐면 특별법을 제정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사업의 추진 속도를 이제 높여가는 방향으로 갈 텐데, 아마 1교의 신도시는요 이미 그 공약 때부터 가장 많은 또 인기를 얻었던 부분이겠고, 특히 GTX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통 편리망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1기 신도시도 이런 부분도 아마 시장에서는 아마 좀 인기를 얻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얘기가 아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대책으로만 보면 네. 이제 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 쉬워질 것이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구체적인 이제 안은 오늘 발표되지 않고 어느 네.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만 나온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공급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 오늘 밝혔듯이 수요 중심의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실수요자 중심에서는 이제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의 어떤 정부의 부동산 발표는 뭐 저는 적절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수요자 중심으로 인기를 많이 끌지 않을까.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지금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청약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이제 높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컸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오늘 뭐 재건축, 그러니까 이슈도 나왔는데 뭐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왔죠. 특히 이제 제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개선안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초안이 왜 문제가 되냐면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어떤 단지가 있는데 이게 제초안보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이제 억대 부담금이 생기거든요. 지금이 현행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네. 그럼 당연히 이제는 그 조합 내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지방의 또 다른 단지 같은 경우는 과도한 부담금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업 시행 인가가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수도권 단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대의 또 제초안에 어떤 부담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조합장을 교체하는 데 되게 혼란스러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때문에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현재 면책 금액은 3천만 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는 이제 면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시장에서는 한 1억 원 정도로 높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안은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네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또 3천만 원, 지금 현행은 이제 3천만 원 이상부터 이제 10%에서 구간별로 50%의 어떤 부가율이 지금 존재하는데, 이거를 이제 낮춰주는 부분, 이것도 아마 현실적인 방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이런 제초안의 문제도 아마 시행 어느 정도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고요. 또한 안전진단 규제 방안도 오늘 이제 좀 발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공약에서 얘기를 했었죠. 구조 안전성 비중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춰주는 것이 이제는 공약에 있었는데,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에서는 비슷한 내용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구조 안전 비중이 뭐냐면 재건축 들어갈 때, 재개발 들어갈 때 사실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비중을 이제 심사를 볼 때 50에서 이제 30% 낮춰준다 그러면 조금 덜 이제 완화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제는 공문에 보면은 이거를 한 30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공문에서는 한 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50에서 비중을 한 30에서 40% 정도 낮춰주는 방안, 이렇게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는 뭐 안전구조 진단 규제 완화 부분도 아마 시행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는 공급 측면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쪽에서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정부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는 수요가 있는 집, 한마디로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도심 안에서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심 지역은 땅이 없습니다 지금. 특히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지을 땅은 없거든요.
역시나 이제 용적률이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세권 첩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용적률이 이제 500%로 늘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줌으로써 이런 공급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번 발표의 어떤 핵심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공급 입지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구체적인 계획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보자면 집을 가진 사람은 팔질 않고 네. 아직 집을 사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거래 절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좀 하반기 쪽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해 본다면 좀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듯이 이제 부동산을 지금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것을 굳이 이제는 들쑤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만 내놓고 이제 공급 정확한 양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차후 이제 밝히기로 했는데 그것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정부가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딱 요약하자면 거래 절벽이라고 이제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데요. 지금 뭐 파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고 싶은 사람이나 지금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주요 원인은 역시나 금리 인상 때문에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공급, 부동산의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어쩌지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공급 측면 어느 정도 영향은 줄 것이다라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청약 시장 쪽으로 더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나 이제는 금리 인상기에는 쉽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발표가 된다고 해서 하반기에 뭐 부동산 시장이 뜬다든지 갑자기 뭐 말 그대로 열풍이 분다든지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가다가 구체적인 어떤 지역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지역 안에 발표가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마 어느 정도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올라오게 좀 지원을 하는 건데 월세 20만 원 정도를 2년간 지원하는 거거든요. 네네.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는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로 좀 나눠서 이제 정부가 좀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게 꼭 정부만의 안은 아니고요. 이제 서울시에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번에 폭우 피해가 서울시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어느 정도 이제는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 폭우 피해에 대해서 반지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20년 내에 재건축 도래하는 한 258개 노후 임대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23만 원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렇게 그 임대 주택 단지가 이제 재개발에 들어간다 그러면 같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럼 같이 개발할 때 당연히 이제 반지하 주택은 없애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물량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기조는 이겁니다. 반지하는 주거용이 아니야라는 게 지금 서울시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신통기획이라고 얘기하죠.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서 재개발되는 구역에는 이제 반지하는 안 생기거든요. 다 아파트 중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지하 물량을 줄여가겠다라는 거 볼 수가 되겠고 이게 좀 특징적인 게 지금 임대 물량들이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다 차는 물량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258개 단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량이 11만 호 정도가 되거든요, 현재. 근데 여기에서 서울시는 용적률을 상향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배 정도, 그래서 23만 호를 이제는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는 단지들도 같이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눈여겨볼 만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지하 주택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내용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제 신설 바우처를 이제 마련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반지하 수거든요. 서울 시내 반지하 수가 20만 가구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상층으로 이주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특정 바우처를 공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까지 이제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바우처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서울시는 밝히고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주거급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종이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한테 주는 게 주거급여인데 이게 반지하 사신 분들이 이제는 그분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 대상을 좀 늘려주겠다는 것도 이제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는 반지하가 사회적 아젠다로 자리가 잡혔고 점점 그 반지하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준다는 얘기는 재개발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좀 흘러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반지하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네. 방식. 그렇다면 이제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쪽이 이제 재건축이 되면은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네. 기존에 살던 분들이 그 집값을 좀 부담할 수 있을지 더 네. 좀 밀려나는 건 아닐지 이런 우려도 있는데 부작용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부작용이 지금 걱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서울시의 기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지하는 주거용이 아니라는 게 인식이 있고, 근데 정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이제 국토부의 이제 관점은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반지하를 줄여버리면 이제는 당연히 물량의 공급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갈 곳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시선이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와 그래서 장기 대책이 그럴 수밖에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장기 대책으로 본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대한 어떤 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것이 어떤 정부의 보관인데,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을 냈습니다. 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하는 부분, 한마디로 이제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는데, 한마디로 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게 힘들다 그러시면은 공공임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전환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노령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중에서도 이제는 가구 수가 많으신 분들, 또한 이제는 어린 자녀들이 많은 이런 순서대로 이제 공공임대로 이제는 돌려주는 이런 것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는 정부가 좀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반지하를 비주거 용도로 이제 반영하는 부분도 이제 솔직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정부와 이제 서울시의 좀 시선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이 좀 부작용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좀 관점들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책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장기 안심 주택이라든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확대 부분 이제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장기 안심 주택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당장 옮고 갈 수 없을 때에 네. 이런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30% 정도 이제는 그 무이자로 이제는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이제 반지하를 못 살게 된다. 그럼 이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전세 자금에 대해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이런 것들을 더 늘려가면서 이런 어떤 공급 부족 문제, 이분들이 이제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놓겠다. 이렇게 보관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다양한 대책들은 지금 반지하 대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갑자기 이제 사회적 아젠다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나 아니면 지방 정부라든지 중앙 정부도 아마 고심해서 계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주제를 조금 바꿔봐서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네이버 부동산 많이 이용하실 텐데 네. 검찰이 이제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네. 이 관련 사항 한번 짚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실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아마 그러실 텐데, 이게 사실 중소벤처부가 요청에 따라서 사실 이게 지금 네이버를 고발한 거거든요. 누가 했냐면 공정위가 했습니다. 근데 왜 공정위가 고발했느냐? 사실 중기부는요, 공정위가 이제 검찰에 고발하던 사건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중소상인들에게 피해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쪽으로 이것을 검찰에 고발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공정위는 그걸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중기부가 봤을 때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한마디로 뭐 갑질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사실 공정위 쪽으로 얘기를 했고, 공정위가 이제 검찰 쪽으로 고발하면서 검찰은 어쩔 수 없이 고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요번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공정위의 고발이 계속 중요합니다. 왜 고발했느냐?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그러니까 이제는 구속 조건부 거래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겼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이걸 좀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사실 물량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부동산이 온라인 시장의 물량 거래수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카카오가 이런 어떤 7개의 부동산 정보업체와 이제 계약을 맺으려고 딱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2015년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그 정보를 입수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말 그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정보업체의 계약을 변경하게 됩니다. 만약에 카카오와 계약을 맺게 되면은 우리랑 이제 계약은 끝나.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는 계약을 변경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7개 정보업체, 부동산 정보업체는 카카오와 계약을 못 맺게 되고요. 네.
그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정위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받느냐? 카카오가 피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 정보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야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는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이제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